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최악의 시나리오 공개. 2. 한국에 보내진 이상한 제안. 3. 한국의 신기술이 중국 경제를 파괴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금 세상에서 강대국들 간의 원자재 공급 경쟁은 이전보다 더 격렬해졌으며 특히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과 기술 발전으로 원자재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은 일이며 희귀성과 복잡한 지정 정치 상황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금속 광물 및 기타 천연 자원과 같은 중요한 원자재 공급원들은 국제적인 경쟁에서 안보 보장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자신들의 공급원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하며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며 때로는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즉 리튬인 산철 배터리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비싼 코발트를 쓰지 않아 저렴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찍부터 LFP 배터리에 집중 투자해 이 분야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얼마 전 공개됐습니다. LFP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인산염이 2026년부터 품귀 현상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원료인 인산염 고갈 속도가 빨라졌고 4년 후에는 품귀 현상마저 보일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것인데요. 생산되는 배터리의 90% 이상이 LFP 배터리인 중국으로서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산염이 이처럼 부족해진 이유는 LFP 배터리 사용량은 늘고 있지만 원재료인 인산염 공급의 증가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산염은 95%가 중금속이 함유된 퇴적암에서 발견되는데 퇴적암에서 추출한 인산염은 약 10%만 배터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생산은 까다로운데 수요는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마어마한 인산염 매장지가 발견되지 않고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관측입니다. 사실 중국이 처음부터 LFP 배터리를 고수한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움켜쥐고 있는 NCM 기술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NCM 기술 특허는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총력 지원 덕분에 LFP 배터리를 중국산 저가 단거리 전기차를 중심으로 탑재했고 기술적 보완으로 2021년부터는 테슬라, 벤츠 일부 모델에 중국산 LFP 배터리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무서울 게 없었던 중국산 LFP 배터리 회사들은 한국의 3원계 NCM 배터리 시대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에 몰린 건 중국입니다. 한국의 배터리가 아닌 중국 LFP 배터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더 뚜렷합니다. 테슬라는 LFP 배터리 적용 범위를 2년 전과 비교해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에 먹힌 벤츠 말고는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는 전기차 제조사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LFP의 핵심 광물인 인산염 부족 사태까지 온다면 중국 배터리 업계는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할 게 분명합니다. 이처럼 LFP 배터리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위기를 맞은 것과 달리 한국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거점을 꿈꾸는 국가들로부터 너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인플레이션법의 수혜자라고 손꼽히는 캐나다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중국, 일본을 제쳐두고 한국에게만 함께하자고 너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는 북미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최적의 파트너로 한국을 점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투자법 인베스트먼트 캐너더 액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중국 자본 퇴출을 위한 법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갱신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안보심사 법적 명문화를 추진하는데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법안 바티에 앞서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를 단행한 세계 중국 기업의 투자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캐나다 광업 기업에 투자한 중국 기업은 89개에 이릅니다. 무려 18조 원이나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머지 중국 기업들도 캐나다 광물 투자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배터리 광물 관련 수익을 중국이 아닌 우방국에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동시에 중국과 함께 글로벌 밸류체인을 양분하는 한국과 손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가 한국, 미국, 유럽보다 늦고 배터리 업체도 파나소닉 단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은 자국 완성차와 미국 테슬라 의존도가 높습니다. 반면 한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세계 배터리 회사가 폭넓은 공급망을 자랑하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등 핵심 소재 기업도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력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주요 선진국 가운데 제조업이 유독 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공장들은 대부분 미국, 영국, 일본 기업의 공장입니다. 인프라는 탄탄하지만 자체 기술력은 부족한 나라인 캐나다는 캐나다의 삼성격인 항공우주기업 bombardier 사세가 꺾인 뒤부터 위기감을 느꼈고 우리도 해보자며 국가체질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AI, 자율주행 등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는데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는 핵심 광물을 기반으로 배터리 소재, 배터리 셀팩 모듈,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설립한 온타리오주 자동차 공장이 전동화 모델 생산을 시작하는 시점에 발맞춰 배터리 공장을 유치하고 이곳 공장에 필요한 소재와 소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 광물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열린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한 캐나다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포스코 퓨처엠 등과 함께 메인 열의 대규모 부스를 연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에게 부족한 것은 핵심 광물입니다. 반면 캐나다는 약 60가지 이상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핵심 광물 부국으로 불리는 나라입니다. 특히 배터리 원재료인 리튬과 코발트 등 보유량은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캐나다는 한국의 기술력을 들여오기 위해 최근 두 나라는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으로 북미 지역에서 2차 전지 등에 쓰이는 핵심 소재 공급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일 한국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서는 핵심 광물 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한국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캐나다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포스코 퓨처엠과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는 캐나다로부터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고 양극재 합작사 얼티엄 캠을 만들어 캐나다의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대규모 보조금을 받고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함께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에 5조 3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한국에 없는 단 한 가지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배터리사들이 캐나다에 적극 투자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LFP 배터리만 믿고 있었는데 핵심 광물인 인산염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미국의 대중국 압박 때문에 캐나다도 중국을 손절했으며 진퇴양난에 빠진 중국 기업들은 하는 수 없이 한국에 애걸복걸하며 자기들도 끼워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캐나다에서 핵심 광물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에 자신들도 숟가락을 얹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에 구애를 시작한 겁니다. 지난 6일 중국 국영기업 중광지원 중광자원 집단 고비는 LG에너지솔루션에게 캐나다의 수산화 리튬 합작 공장을 건설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중국 리튬 업체들의 캐나다 진출을 견제하는 현지 정부를 설득하고자 북미에 공장을 짓는 LG를 끌어들이고 싶은 것입니다. 캐나다 매체 더 글로브 앤드 메일 따르면 프랑크 왕 중광자원 북미 사업 담당은 북미에 공장을 둔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중 잠재 파트너를 찾고 있다.
후보 군 중 LG에너지솔루션이 있다고 LG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중광자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북미산 리튬 주문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선점하기 위해 캐나다 매니토바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시설 건설을 노려왔습니다. 변수는 캐나다 정부의 허가 여부였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캐나다의 외교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광물 투자 회사에 허가를 쉽사리 내줄 리는 없고, 그래서 한국 기업과 합작 형태로 꼼수를 써서 리튬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스텔란티스와 온타리오주 윈저의 연간 45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5조 원을 투자해 2024년 상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인데요. 중국 국영기업 중광자원은 캐나다에 공장을 짓고 있는 LG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리튬 광물자원 투자에 숟가락을 얹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국영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 배터리 기업 CATL과 중국 전기차 기업 BYD는 세상 전기차의 중심인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중국 제체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LFP 배터리 핵심 광물인 인산염 부족 사태까지 다가오고 있어 중국의 위기는 첩첩산중으로 보입니다.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한국이 완전히 주도권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는 몇 달이면 가능한데 캐나다는 새로운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며 지난해 12월 폴란드에서의 한 인상적인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캐나다 CBC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러했습니다. 폴란드 그디니아 케이그디니어의 해군 항구에 있는 바람이 부는 부두는 지난 12월 캐나다 국방 공동체가 부러워하는 특별한 전시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부두에는 한국산 썬더 K9A1 자주포 24정이 포신을 높이 들고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인근에는 블랙팬서 K2 54톤급 주력전차 10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장갑차와 대형 화포는 바르샤바와 서울 간의 1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블록버스터 방위협정의 선봉을 상징했습니다. 이 장면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대형 탱크와 대포가 부두에 도착하기 불과 4개월 전에 양국 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캐나다 CBC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며 적잖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긴급히 공급하면서 큰 공백이 생겼는데 이를 새로운 무기로 채워넣으려 하지만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의 조달 프로젝트 속도는 캐나다의 군사 조달 속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오타와는 3월에 아니타 아난드 국방장관이 발표한 계획에 대한 확고한 일정이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CBC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멀리 있기 때문에 긴박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캐나다의 상황에 대해 폴란드 토마시 그로츠키 상원의장은 저는 캐나다를 이해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츠키 상원의장은 캐나다 정치인들에게 러시아의 본진에 대해 직시하고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멀리 있어서 캐나다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 환상 말입니다. 이 일에 폴란드 총리가 캐나다를 방문하는데 여기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더불어 지역 방위 및 안보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공영방송 CBC는 폴란드가 보내는 러시아의 위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를 전하며 폴란드와 같이 하루빨리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식의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의 충고가 아니더라도 캐나다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한국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는 제1회 한캐나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얻어 방위산업 전반에 건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강환석 방사청 차장과 낸시 트렘블레 캐나다 국방부 국방문자 차관보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는데 누가 봐도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한 혐의체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방사청은 방산협력이 기술이전 현지 생산 등 산업협력으로 이어진 사례를 제시했고 캐나다 측은 자국 내 광범위한 시험장과 저온시험에 특화된 환경을 이용한 시험평가 분야의 협력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무기를, 캐나다는 시험장을 제공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에 M777 곡사포와 함께 병력을 파병하고서
한국에게 K9 자주포 18문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해 5월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보내면서 우리나라에서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한국에게서 메우려고 하는데 앞으로 60조에 이르는 잠수함 수주도 이 때문에 한국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게서 빠르게 무기를 받는 대신 잠수함 수주라는 선물을 안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급해진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알래스카에 이어 캐나다 영공에서도 정체를 말 수 없는 고고도 비행물체가 발견되면서 주말 동안 북미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주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물체의 격추를 명령했다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미항 공무주 방위 사령부의 노아 레이디가 캐나다 북부의 유콘에서 이 물체를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10월에도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미국 알래스카 인근으로 접근해 미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북미항 공우주 방위 사령부의 노아 레이디는 당시 성명을 내어 알래스카 방공식별 구역 ADIZ에 진입해 작전을 하는 러시아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를 탐지하고 추적해 식별했다. F-16 전투기 2대가 발진해 아직 국제 공역에 있던 러시아 비행기를 차단하고 미국과 캐나다 영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러시아 전략 폭격기의 알래스카 인근 비행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며 새로 생긴 북극권 항로와 지원을 위해 1만 6천 km에 달하는 북극권에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해저산맥인 로모노소프 해령에 대한 영유권을 캐나다, 러시아, 덴마크가 주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또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북극을 놓고 러시아와 갈등이 벌어진다면 당장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캐나다는 최근 계속되는 러시아의 위협에 미국에서 F-35 전투기 88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또한 자국 보호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빠르게 무기 도입을 서두르며 한국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리호 발사 성공에도 캐나다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제를 이끄는 핵심이 항공우주 산업인데 이를 지금 한국과 함께 개발시켜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샴페인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캐나다는 지난해부터 미래형 제조 산업의 혁신에 일으키기 위해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는 배터리를 비롯해 항공우주, 방산에 이르기까지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을 낙점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누리호 발사를 성공으로 이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손을 잡고 항공우주와 방산산업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의 경우 인공위성 기후변화, 환경보호, 안보 활용과 UAM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등의 분야를 접목할 수 있기에 최적의 파트너를 한국으로 삼은 것입니다. 캐나다 샴페인 장관은 항공우주와 방산은 캐나다의 혁신과 경제성장 엔진이라며 하나와 해당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면 양국 모두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투자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60여 년간 오랜 우주 개발을 해온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1962년 소련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주 로봇 공학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현재 미 항공우주국의 주도로 추진되는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가하며 다목적 우주정거장을 달 궤도에 건설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와 손을 잡는다면 우주산업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등 그만 무기들을 빨리 공급한다면 캐나다도 무기나 우주 개발의 시험장뿐만 아니다. 우주항공이나 우주로봇 기술의 노하우를 한국에게 빠르게 제공해 원원 전략을 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후 탑재된 7기 큐브 위성 중 5기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투입되면서
전문가들은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호에 실린 실용위성 중 8기 중 총 6기가 위성신호 수신 또는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에 힘입어 앞으로 3번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민간이 담당해 본격적인 한국판 뉴스페이스 시대를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203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달과 화성에 갈 수 있는 후속 발사체도 개발하는데 누리호보다 발사 추력을 200톤 높여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 달은 물론 화성까지 탐사선을 실어 나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달 탐사 계획도 동시에 추진해 2030년 달 궤도에 처음으로 쏘아 올린 뒤 한 차례 시험 발사를 거쳐 2032년에는 단착륙선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지금 신속한 무기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산 강국으로 가는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인 우주 개발까지 하는 놀라운 인들을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봉쇄에 중국이 히토류 카트를 꺼내들자 관련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미국에 동조한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후 나온 내용이다. 사실상 일본을 타겟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히토류 카트를 무력화시키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언론마저 경악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중단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을 타겟으로 반도체 핵심 장비 수출물 막기로 한 것입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라며 안전이란 관점에서 국제물에 따르는 엄격한 수출 규제라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이어 일본도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미국, 일본, 네덜란드에 대해 규칙 위반 이부를 조사해달라고 WTO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다른 두 나라도 WTO에 제소하려는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일본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며 일본 측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을 원색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과 일본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이 대중 제재 부과를 뒤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보냈는데 이에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에 대해 사이버 보안 심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퇴출시킬 때와 비슷한 명분과 형식을 취하면서 말입니다. 중국은 마이크론 매출의 10%를 차지하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히토류 자석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 리스트에 네오디를과 사마를 코발트로 만든 히토류 자석 관련 기술을 추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자석은 중국이 각각 84%와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두고 대립했던 2012년 당시처럼 이번에도 히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시와 비슷한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쿠리열도 4개 섬에 대해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본 영토임을 인정했지만 60년 만에 중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쿠리열도 4개 섬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1964년 일본 영토라고 인정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발언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영해에서 80시간이나 체류해 일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역대 최장 침투였던 72시간 45분 기록을 넘긴 것입니다. 이런 대립 자체가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냈을 때의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네오디루멘디 수급에 문제가 발생해 연구자석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했죠.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물 WTO에 제소했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히토류 카트를 언급하며 실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하자 시진핑이 히토류 무기화를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장시성을 방문해 한 공장을 시찰한 적이 있는데 이 회사는 네오디뮴으로 연구자석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엔 히토류 국유기업 3곳 등을 통합해 중국 히토그룹을 출범시켰죠.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한 회사로 몰아 시장 지배력을 높인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23%에 불과하지만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유는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 물질이 발생해 미국과 호주 등 주요국들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1톤을 처리하는 데는 최대 2,000론의 유독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미국이 1980년대 중반까지 히토류 산업을 지배했다면 2000년대 이후 중국이 전 세계의 97%를 장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20% 상당의 보조금을 받으며 시장을 키워왔습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60% 정도는 촉매제로 사용하며 15%는 유리렌즈용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첨단 무기 제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F-35 전투기 한 대 생산에는 히토류 400kg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제한을 우려해왔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공급의 98%를 중국에서 받고 있어 긴장을 나타내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네오디뮴 자석은 톤당 19만 1천 달러의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카드로 사상회고치 가격을 경신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우선 중국에 보낸 뒤 재련해 다시 일본이 수입해오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중국물 배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중국의 히토류 자석 가공 기술 수출 금지 내용을 알고 있다며 중국의 통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U도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원자재법 초안물 공개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 등 제3국에서 전략적 원자재를 수입하는 비율을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도 중국에서 히토류 자석을 88% 정도 수입하지만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순식간에 극복해낸 것을 봤기에 중국 또한 한국 기술력을 살피며 쉽게 수출 규제를 가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국내 언론들은 LG이노텍의 첨단 자석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림 첨단 산업과 공동으로 히토류 사용량을 60% 줄인 친환경 자석 개발을 완료해 전기차 모터 공급망이 교란되는 상황에 대비할 역량을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네오디뮴이나 사마름 코발트 같은 중히토류 사용량을 대폭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중히토류는 고온에서 자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물질입니다. 해당 함량을 줄이게 되면 자석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림첨단 산업과 LG이노텍이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했고 기존보다 성능을 개선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15kg 게이지까지 성능을 내 현재 상용 제품보다 우수한 편입니다. 이 자석을 탑재하면 모터의 출력을 키우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40년 가까이 고성능 자석을 개발해온 일본을 제친 기술로 머신러닝 방식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도입해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개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언론마저 해당 내용을 보도하며 중국의 수출 규제에 무력화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 소식에 현대 BNG 스틸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이는 지난해 4월 성림첨단 산업 지분 16.5%를 확보하며 이대 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된 것입니다. 히토류 원료 가공에 있어서도 국내 공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 ASM이 100% 출자한 KSM메탈스는 국내 유일 히토류 생산 기업입니다. 전기자동차와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네오디를 금속을 주력으로 생산하는데 네오디뮴 자석은 현재 생산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다. ASM 대표는 충북 오창 공장에서 히토류를 생산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앞장서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들여온 히토류 원료를 가공해 수요 기업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KSM 메탈스 대표는 현대차 전기차 연구소 간 교류가 이어지면서 1년 넘게 협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현재 환경오염을 이유로 자국에서 생산한 히토류를 말레이시아로 보내 가공한 뒤 재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으로 눈을 돌린 이유는 한국 업체가 친환경 제련 공정을 개발해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 신소재공학과 주토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 지론텍은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히토류 원료를 재련하는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호주 ASM 회장은 바로 이 기술 때문에 한국에 투자했다고 언급했죠. ASM은 2019년 지론텍에 120만 달러를 투자해 상용화를 위한 시험 설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이 기서 가능성을 확인한 후 2020년 아예 지론텍 자체를 인수해 한국 법인 KSM 메탈스를 설립하며 기술 특허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작년 5월 청주 공장이 완공됐고 한국 연구진이 핵심 인력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원료 주입부터 합금이 나오는 전 과정을 무인화한 상태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합경 공법으로 최신 기술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 지금껏 히토류 합금을 생산하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어렵게 캐더라토 재련 과정에서 독성가스가 생기는 등 환경 오염이 심한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네오디뮴이 들어간 연구자석은 완제품 형태로 수입해왔습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수입은 줄어들고 중국이 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SM 메탈스는 호주 더보 광산에서 히토류 분말을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호주 현지에서 원료 제조 시설을 짓는데 3년가량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베트남에서 히토류 원료 수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2200만 톤의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작년 말 베트남 광산기업은 충북도청, ASM 등과의 협약을 통해 5년간 KSM 메탈스 오창 공장에 히토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SM 메탈스는 미국 두 개사와 히토류 수출을 위한 계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가 해당 베트남 기업과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최대 연간 1,500톤의 히토류 산화물을 공급받는 계약까지 체결했죠. 이는 4,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자석 합금 및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세토피아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히토류 소재 탈 중국화 목표에 한 발 다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 내로 원료 도입부터 생산 기술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KSM의 히토금속은 성림첨단 산업에 전달돼 LG이노텍과 함께 자석이 만들어지고 궁극적으로 관련 부품 상당수가 현대차나 삼성 등에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도 크게 보도돼 화제가 됐습니다. 자신들이 성공시키지 못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죠. 호주의 원자재와 한국 기술이 통합한 히토류 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로 수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내 수요 20%를 충족시킬 수 있고 향후 국내 소비량을 훨씬 뛰어넘는 생산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국가표준기술원은 히토류 소재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후 이를 정량화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키로 했습니다. 전기차 모터 등의 히토류 성분을 표기해 관련 부품 내 히토류를 좀 더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자석 시장 규모는 2021년 340억 달러에서 2028년 730억 달러로 급격하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한국은 히토류 자석 기술을 더 키워 중국의 위협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